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네요.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된 지인이겠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진 않았을 거예요. 아, 당신이었군요. 무슨 일이죠? 협력? 그 건은 오래전에 끝났을 텐데요. 계속할 생각도 없고요. 그 잠재적 요인, 시급한 거 확실한가요?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대신 이쪽은 한 명 더 데려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내 조건이에요. 협상의 여지는 없고요. 러셀의 오너예요. 러셀과 관련된 일은 그때 완전히 끝났어요. 머레이, 그러니까 러셀의 오너가 무슨 경로로 제 번호를 알아낸 것 같아요. 네, 누군가와 함께 싸우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 홀로 싸우던 때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네요. 미안해요. 허락도 없이 시간을 빼앗아서. 무례함을 용서해 줄래요?
알겠어요. 잠깐 나가서 바람 쐬면서 이야기해요. 사실 잠재적 요인에 대해서는 당신이 저보다도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처리한 사건만 수백 건이 넘겠죠. 그럼 정식 의뢰가 아닌 법률 자문만 구한 사람은 훨씬 많겠네요. 그 중에는 법률을 무기 삼아 자신을 보호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장님, 저것 좀 보여주세요. 네, 사장님 바로 뒤에 있는 펜던트요. 주변에 아무리 CCTV가 없어도 멋대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죠. 전 그냥 뭐가 떨어져서 넣어주려고 한 거라고요. TC 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파란색 사원증이면 최소 C7급 관리자겠네요. 그러면 회사 홈페이지에도 당신이 열심히 일하는 사진이 실려 있겠죠. 도대체 그게 무슨... 지금 협박하시는 건가요? 증거도 없잖아요.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범행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나 보네요. 평화롭던 삶이 철저히 무너지고 어렵사리 얻은 성과도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겠죠. 사실 그 정도 경제력이라면 여기 물건쯤이야 부담 없이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귀신에 홀린 것처럼. 삶이 따분해서 범죄로 평온한 일상에 재미를 더해보려는 일종의 요행 심리인 건가요? 손놀림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요. 그럼 이런 쾌락이 얼마나 짧은지, 이걸로 인한 고통스러운 대가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못 참고 그만. 병적 도벽이에요.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죠. 내가 정신병이라고? 아니야! 나 같은 사람한테 정신병이 있을 리 없어! 구체적인 결과는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경찰에게 과거에 했던 범행까지 자백해야겠죠. 전 우연이 아니라 잠재적 요인으로 인한 필연적인 일이었다고 봐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든가, 힘이 있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했을 거라든가. 언어 폭력에 익숙해질수록 내면은 점차 어둠에 삼켜지기 마련이죠.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자신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범죄 심리를 연구할수록 어둠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깨닫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평생 동안 범죄 충동에 저항하지만 사소한 계기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기도 해요. 범죄 요인은 누구든 내면에 잠재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은 한때 제 연구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 연구로 러셀 오너인 머레이와 인연이 닿아서 단기적인 협력을 했었고요. 몇 년 전 제가 스월터에서 미림시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머레이는 사람들에게 거리낌 없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고 전 그곳에서 모든 걸 귀 기울여 들었죠.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루이스한테서 들었습니다. 지난번 표절 사건을 해결해 주셨다고요? 루이스가 입이 닳도록 칭찬하던 변호사님께서 비렐름과 사귀실 줄은... 그때 한 약속을 잊었나 봐요, 머레이. 미안. 서로 사생활은 캐지 않기로 했었지. 난 그냥 표정이 전부 다 부드러워졌길래 갑자기 궁금해져서 말이야. 변호사님께서 먼저 물어보셨으니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해도 비렐름이 개의치 않겠죠? 그때 제가 본 비렐름은 냉정하다 못해 매정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렐름도 저처럼 평생 사랑이란 단어와는 인연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옛날 얘기나 하자고 만난 건 아니잖아요, 머레이. 옛날 얘기를 안 짚고 넘어가면 변호사님께서 일의 전후 사정을 모르시지 않겠어? 그땐 네 앞에서 꼼짝도 못했는데 이번엔 변호사님 덕분에 내가 반격하는 날이 다오네. 사랑이 신비롭긴 한가 봐, 비렐름. 오늘 만나러 오는 게 아니었는데.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데 꽤 위험한 녀석 같아. 녀석을 심판할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네, 심판이요. 개인적으로 지난번 협력은 심리학 연구이기도 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심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렐름이 변호사님에게 반한 이유를 어느 정도 알 것 같네요. 변호사님한테는 비렐름이 늘 찾던 게 있어요. 어쩌면 정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비렐름이 누군가를 이렇게까지 믿는 모습은 처음 보는데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괜찮으시다면 안쪽 방에서 자세히 얘기하시죠.
이게 다 잠재적 요인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지금껏 녀석들이 털어놓은 추악함과 어둠을 샅샅이 기록해서 심판의 증거로 삼았죠. 만약 이 사람들이 정말 이걸 비밀로 생각했다면 낯선 사람한테 털어놓았을까요? 또 전 여태 심판자였던 적이 없어요. 모든 걸 심판하는 사람은 늘 비렐름 너였지. 근데 넌 갑자기 협력을 중단하고 내가 평생을 바치려 한 사업을 배신했어. 그건 집착이에요, 머레이. 집착이라고? 같이 이 위대한 일들을 해냈잖아. 우린 어둠 속에 숨은 영웅이라고. 위선자들의 민낯을 까발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게 한 건 우리야. 거기다 미연에 막아낸 범죄도 어디 한둘인가? 대체 왜 그만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나약해져서 정의를 쫓을 용기를 잃은 거야? 그건 독선적인 정의는 또 다른 죄악일 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애초에 도움을 요청한 쪽은 당신이니까. 수상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져. 여러 번 대화를 시도했는데 경계가 너무 심해서 쓸만한 정보도 못 얻었어. 그래도 허점을 보였나 보네요. 그 사람이 큰일을 저지르려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범죄 경력이나 계획을 남한테 과시하는 걸 좋아하는 범죄자들도 있다고 네가 알려줬잖아. 아무튼 그 사람을 몇 달 동안 지켜보는 중인데 항상 주변을 답사하고 있더라고. 엄청난 사건을 계획하고 있는 게 분명해. 경찰에도 미리 알려놨는데 증거도 없이 입건할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네가 그때처럼 시크릿이라는 칵테일을 만들어줬으면 해. 비렐름이 한때 또 여기 유명 인사였거든요. 이 친구가 만든 칵테일은 천금을 줘도 못 구했어요. 시크릿을 마신 사람은 비렐름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죠. 심리 상담이라기엔 거창하고 그때 전 좀 더 진실한 소통을 원했어요. 정식적인 심리 상담은 수많은 비밀 유지 조항으로 보호를 받게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심리 상담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진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 본명을 숨긴 낯선 사람에게는 거리낌 없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죠. 환경도 요인 중 하나예요.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우주처럼 심오해서 헤아릴 수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제가 그때 협력한 목적이었어요. 네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이번에는 방관을 택할 건가, 비렐름? 당신이 집착하는 게 정말 정의 구현일까요?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야 많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협력하죠. 과거를 재현해야 이분이 묻지 못했던 질문에
답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남자는 매주 7시 정각에 찾아와. 네가 약점을 찾으면 내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어. 그나저나 법의 심판만으로는 부족해. 심리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머레이, 나한테 일일이 가르쳐줄 필요 없어요. 제가 나서서 홍보하면 너무 자기적이라 호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훌륭한 마술쇼는 좋은 조수가 있기 마련이죠. 누군가가 먼저 하고 있으면 심리적 방어선을 허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머레이가 말한 대로라면 과시하고 속마음을 털어놓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사람이면서 남에게 보여지고 싶어해요. 일부 범죄자와 같은 심리지. 진실은 2시간 후면 밝혀지겠죠. 그때가 되면 제가 한 일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 모르던 때로 돌아갔으면 해요. 그때의 절 만났다고 가정하고 마음속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손님께서 주문하시려던 칵테일이겠죠. 러셀에 처음 오셨는데 메뉴랑 다른 바텐더는 눈길도 안 주고 곧장 이쪽으로 오셨으니까요. 그러니 손님의 목적을 맞추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죠. 그랬다면 왼손의 약혼 반지를 빼시지 않았을까요? 사랑에 충실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그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뿐이지 소문만큼은 아니에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은 당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심리학에는 소통의 창이라고도 불리는 조아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인간의 자아인식을 열림, 맹목, 숨김, 그리고 미지,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눈 거예요. 모두가 아는 열린 자아와 자신은 모르지만 타인은 아는 맹목적인 자아, 그리고 그건 물어보셔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걸요. 비밀은 서로가 너무 익숙한 나머지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또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후에는 삶이 매 순간으로 가득 채워져서 과거는 점점 잊힐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상대방도 어떤 식으로 털어놓을지 고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상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만큼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신중을 기하게 되거든요. 신중한 정도가 다소 지나칠 수 있지만 두 분은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가까운 관계에 대한 심리적인 연구는 정말 복잡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타인이라는 말도 없었겠죠. 재밌게도 사람들은 가끔 서로에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야 자신을 돌아보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일 거예요. 정말 부럽네요. 여기도 시크릿 한 잔 주세요. 저기,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까 고민을 들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대신 원하신다면 옆에서 제 고민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바텐더님, 저도 시크릿 한 잔 만들어 주시겠어요? 손님에게는 시크릿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고도 목적을 다 드러내셨으니까요. 그래요? 그럼 한번 드러나 보죠. 손님께서는 범죄를 계획하고 있고 조금 전 사전 조사를 마쳤습니다. 타깃은 술집 손님으로 7시 정각에 오시는 분이죠. 현재 혼자 사는 아담한 체격의 여성이고 야외, 정확히는 운하산에서 캠핑을 즐기는 분이시겠네요. 이야기를 참 잘 지어내시는군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 거짓말을 들키지 않을 수 있죠. 초보자가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아쉽지만 몸을 제어하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거짓말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꽂지 않도록 한다든지요.
긴장될 때는 물을 마시고 진정해 보세요. 이때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면 더 초조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심리학적인 지식일 뿐 확실한 증거가 되진 못한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옷은 많이 해졌는데도 손에 굳은 살이 전혀 없는 걸로 보면 육체 노동을 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모두 중고품 가게에서 구한 옷이고 나중에 추적이 어렵도록 눈에 띄는 브랜드 로고는 제거했네요. 운동화에는 채 마르지 않은 진흙이 묻어있다는 건 요 며칠 미림씨는 날씨가 좋았고 어젯밤 소나기가 내린 곳은 운하산뿐이니 그곳에서 막 돌아오셨군요. 가방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범행 도구가 가벼운가 봅니다. 상대방을 제압할 자신이 있다는 의미죠. 그쯤 하시죠. 제가 한 말을 지어낸 이야기나 농담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손님 마음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는 결국 손님만이 아실 테니까요. 하지만 범죄의 대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리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겠죠. 실은 심리학을 겉핥기식으로 배운 게 전부라 옆에 여성분께서도 손님의 허점을 쉽게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사람들이 아직 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스토킹은 한두 번이 아니실 테죠.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전 그냥 운 좋게 범행이 들통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원한에 눈이 멀어 이성을 잃었다면서 추악한 행위를 합리화하려 한 건가요? 당신들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손님, 여기는 대화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지난 과거를 얘기하고 싶으시다면 기꺼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여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분이시네요.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길을 잃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실패하고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놈이죠. 모두가 잘못을 다 제 탓으로 돌렸어요. 제가 태어나면서 가뜩이나 넉넉지 못한 집안 살림에 부담을 주었거든요. 제 무능함 때문에 회사가 발전을 못했고 나약함 때문에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어요. 실업, 파산, 이혼 이게 연달아 닥쳐오더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결국 그 자식이 제 희망을 산산이 부숴버렸죠. 가장 막막할 때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더니 자기는 주식을 실패한 적이 없다면서 100억대 자산가라고 소개했는데 순 사기꾼이었어요. 제가 모아온 돈을 죄다 가로채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복수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전 복수할 자격도 없나요? 손님께는 시크릿 대신 특별한 칵테일을 만들어 드려야겠네요. 이게 뭐죠? 이 칵테일의 이름은 피닉스입니다. 아,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가요?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쓸데없는 위로는 듣고 싶지 않네요. 재탄생을 의미한다기보단 인생은 이 칵테일처럼 불에 타들어가는 고통을 끊임없이 견뎌내는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길 속에서 악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잿더미로 변할 때까지도 선한 마음을 간직하죠. 어떤 선택이 진정한 재탄생일까요? 손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실 텐데요. 저처럼 쓰레기 같은 놈한테 선한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없다고 생각했다면 제게 와서 시크릿을 주문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위험한 계획을 준비하는 도중에 혹시 모를 사태를 감수하려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손님의 마음속에는 손님께서도 모르는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늘 이야기할 기회를 찾고 있고 다시 주목받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호소하고 싶어요. 그런 내면이 당신을 더 깊은 심연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줬으니 자신을 저버리지 마세요. 비렐름, 방금 너무 자비롭던데? 그 사람은 잠재적인 중범죄자야. 제대로 벌을 안 주면 언젠가 터져버릴 거라고. 벌을 준다고요? 지금 자신이 법 위에서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과거의 비렐름이라면 절대 이렇게 고리타분한 말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그럼 법으로 심판할 수 없는 추악함은 그대로 손 놓고 있겠다는 건가? 예전엔 너야말로 나보다 더 과격했잖아. 당신과 옛날 일을 논의할 생각은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야? 아니면 변호사님 앞에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야? 변호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네 과거를 전혀 모르는 눈치시더라고. 갑자기 협력을 그만두고 이쪽 세계랑 완전히 연을 끊은 것도 변호사님 때문이지.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럼 왜 변호사님한테 네가 어떻게 말 몇 마디로 사람의 의지를 무너뜨렸는지 말을 안 했을까? 이렇게 기회를 마련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머레이.
다 저 때문이에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저희 둘 다 어쩌면은 양쪽 집안에도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아내를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 아내를 사랑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아내한테 진 빚을 갚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아내가 절 용서해 줄까요? 제가 다 해결하면 다시 곁으로 돌아와 줄까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애초에 약속하지 말았어야죠. 후회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비해 우스운 변명에 불과하니까요. 그건 아내가 절 사랑한다면서 어떤 고난도 두려울 게 없다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와서 잘못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손님을 포장하시려고요? 그게 아니라 전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해요. 사랑해서 갓난아이를 엄마에게서 빼앗으셨나요? 그 나이의 아이라면 보통 엄마에게 양육권이 주어지지만 손님께서는 갖은 방법을 써서 포기각서를 받아내셨을 테죠. 아내분이 자존심을 버리고 몇 번이고 애원해도 무시하셨고요. 제가 있어야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더 나은 삶이라는 게 배고파서 우는 아이를 집에 두고 아빠라는 사람이 술집에서 잔뜩 취해 꿈에는 다정한 모습으로 새로운 먹잇감을 노리는 건가요? 아내분이 떠난 이유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정한 척하는 위선자임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손님의 아이는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려고 해도 결국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법정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랑 똑같았어. 시크릿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있었겠어. 어쩌면 또 다른 마음 약한 여자가 그 자식한테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르지. 정말 의미 있는 협력이었다고.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 반드시 지하 세계를 바꿀 수 있을 거야. 심리학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워놓고 구세주가 된 줄 착각하고 있나 본데요. 내 말은 내가 널 도와서. 날 돕는다고요? 단순한 내용이라면 굳이 당신이 아닌 조금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처리해도 충분했겠죠. 거창한 핑계 대지 말아요. 그저 남의 비밀이나 엿보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을 뿐이잖아요. 뭐? 이게 다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라고? 난 감정 쓰레기통처럼 사람들의 끝도 없는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어. 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 당신이 보여준 열린 자아가 좋은 일을 한 것만큼은 부정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숨겨진 머레이는 이 파일을 몇 번이고 펼쳐보면서 남들의 불행을 되새기고 어리석음을 비웃었겠죠. 만약 진심으로 심리학을 이용해 남을 도와줄 생각이었다면 지금껏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을 테고요. 이 세상의 추악함을 바꾸려면 팀워크가 꼭 필요해요. 하지만 난 동료를 볼 때 기준이 있어요. 당신은 전문성이나 인성면에서 모두 불합격이고요. 네가 너무 까다로운 거야, 비렐람. 이 세상에서 너랑 견줄 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함께할 사람은 평생에 한 명이면 좋게요. 이 사람은 내 전우이자 둘도 없는 친구면서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배우자죠.
왜 그래요? 갑자기 손이 차가워졌어요. 아, 저에 관한 건가요? 가끔 이렇게 살던 집에 들러서 옛날 일을 추억하는 것도 괜찮네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다니 역시 훌륭한 학생이에요. 완곡하고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건 제가 반격할까봐 그런가요? 이론적인 성과나 학문적 성취를 제쳐두고 보면 사람 간의 심리적인 대화에서 누가 우위를 점하는가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처한 환경에 달려 있어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전문가가 연구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엄마는 몇 초면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때로는 특별한 사람만이 상대방의 결핍과 욕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약혼자 앞에서 거짓말할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설령 무심코 속임수를 쓰더라도 당신은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기대되네요. 더 깊이 들어가 봐도 좋아요. 너무 조심스러우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 같네요. 비렐름이라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괜찮은 추론이네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한 목적은 뭐였을까요? 자아 인식의 차이로 인한 정체성 분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하지만 스월트와 지하 세계는 비슷한 점이 거의 없어요. 당신... 증거는요? 시면을 오래 바라보면 언젠가는 먹히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전 인간의 마음속 깊이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했으니까요. 그때의 전 충분히 단단한 성벽을 쌓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잔인한 사건에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무감각함은 또 다른 타락의 시작이었고 불행에 대한 냉혹한 조롱으로 이어졌죠. 다 지난 일이고 저도 그 과거를 받아들였어요.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다만 바람처럼 흘러간 과거로 지금의 평화를 흔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안 좋은 일들은 과거에서 영원히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름이요? 제 이름을 따서 지었다니. 저에 대한 이해라고요?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듣다 보니 뭐랄까 표현할 수 없는 맛일 것 같네요. 퇴근했어요? 저도 집에 가는 중이에요. 왜 제가 영상통화를 걸었는지 궁금한가 보네요. 맞아요. 이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래도 이렇게 화면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는 것도 차원을 뛰어넘는 낭만 같지 않나요? 아니면 저 혼자 보고 싶은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통화 버튼을 누른 걸까요? 네, 보고 싶어요. 그리움은 같이 하는 시간이 늘었다고 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만남 때부터 평생을 약속한 지금까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 일부가 됐어요. 과장하는 것 같다고요? 전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이 있고
녹음을 들으면서 다른 과거들을 떠올려 보고 있어요. 항상 녹음을 통해서 제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형태의 일기가 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랬던 건지 내용이 대부분 당신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음? 궁금하다고요? 물론 당신에겐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미숙하고 은밀한 속마음은 아무리 쳐라도 도저히 많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절 놀리는 건가요? 좋아요. 하나씩 천천히 알려줄게요. 그 속마음은 우리만의 비밀 이야기가 될 거예요.